아니, 교도소까지 불이 번졌다고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교정 역사상 처음 있는 대규모 재소자 대피 작전을 다뤄보려 합니다. 2024년 늦봄 경북 청송과 안동 일대에 기록적인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바람의 속도는 시속 30km를 넘겼고 불씨는 도로를 건너며 번져나갔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조차 진화가 불가능하다고 말할 만큼 화많은 광기를 부리며 마을과 시설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불길이 교도소까지 위협할 줄은 말이죠. 청송교도소는 경북 깊은 산속에 자리한 중고위험군 수용시설로 약 2,000명의 수용자가 있었고 안동교도소에도 1,500여 명의 재소자가 있었습니다. 교도소는 일반적으로 외부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여겨졌지만 이날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불길은 예상보다 빠르게 북쪽에서 남하했고 소방당국의 모든 진압선마저 무력화되면서 교도소 벽 바로 앞까지 불씨가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그때부터였습니다. 방화벽, 비상통로, 그리고 인력. 모든 것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교도소라는 특수한 장소는 대피라는 단어조차 쉽게 꺼내기 힘든 공간이었습니다. 수용자들이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 외부 혼란, 보안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 여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순간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제 불길 앞에 선 대한민국 교정당국의 전례 없는 선택과 그 뒷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여기서 잠시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습니다. 청송교도소 안. 외부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폐쇄적 공간 속에서 교도관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방화선이 무너졌다는 보고가 들어온 것은 오후 3시 40분경이었습니다. 곧이어 안동 방면의 국도까지 폐쇄됐다는 소식도 날아들었습니다. 고립이었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시들은 점점 모호해졌고 일선 교도관들은 말없이 재소자들이 있는 방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에는 무기징역자도 있었고 막 형을 마칠 준비를 하던 경범죄 수용자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불안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이때 한 교도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대피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은 곧 감옥의 문을 연다는 뜻이었습니다. 간부급 회의가 비상 소집됐고 법무부와 교정본부, 소방청 간 3자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불길은 이미 외곽 펜스 500m 앞까지 접근해 있었습니다. 그날 수많은 사람이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정말 문을 열 것인가? 그리고 그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대한민국 교정 역사상 초유의 사태, 수용자 3,500명 전원 긴급 대피. 이 결정을 내린 이는 당시 교정본부장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지금은 재소자도 국민입니다. 목숨부터 지켜야 합니다. 그 한마디에 따라 움직인 것은 단지 교도관들이 아니었습니다. 군, 경찰, 소방, 심지어 지역 자원봉사자들까지 즉시 투입됐습니다. 대피 경로가 마련되고 수용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번호표가 일괄 제작됐습니다. 수갑은 풀되 각각 교도관 1인당 2~3명의 수용자를 맡아 동행하는 방식으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재소자들 모두가 순순히 따를 거라는 보장은 없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동요하고 있었고 불안감이 교도소 내부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한 중년 재소자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기 나가서 사고 치면 다 같이 죽는 거다. 지시 따르자. 의외였습니다. 가장 불안정하리라 여겼던 이들이 질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누군가는 우린 지금 목숨을 맡겼다며 조용히 줄을 섰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감옥 안의 사람들도 위기 앞에서는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요. 결정이 내려진 직후 대피 준비는 일사불란하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주변 온도는 급격히 내려갔지만 불길은 여전히 맹렬했습니다. 교도관들은 헬멧과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수용자 식별표와 비상용 물품을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각 수용동별로 순번을 정해 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수용자들은 짧은 준비 시간에도 조용히 짐을 정리했고
예상 외로 정숙한 분위기 속에서 줄을 맞춰 움직였습니다. 일부 재소자는 말없이 손에 쥔 작은 성경책이나 가족 사진을 품에 넣은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탈주나 폭동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재소자들이 다른 이들의 이동을 도왔고 휠체어에 탄 고령 재소자를 부축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교도소 외곽에는 이미 군 병력과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수용자 이송버스와 경로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역 주민 일부는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수감자들이 이렇게 침착하게 움직일 줄 몰랐어요. 그 모습이 어쩐지 울컥했습니다. 새벽의 어둠 속 불빛과 사이렌이 교차하는 긴박한 그 장면은 마치 전시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피작전은 분 단위로 진행됐습니다. 수용자들은 교도관의 인솔 하에 하나 둘씩 이송 차량에 탑승했고 각 차량은 경비 차량이 앞뒤로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숫자로 불렸던 그들은 더 이상 단순한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한 교도관은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 번호가 아니라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 말처럼 재소자 한 명 한 명이 각각의 사연을 가진 존재였다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재소자 한 명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그의 눈가는 젖어 있었습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감정 표현이 제한되던 공간에서 흘러나온 그 한마디는 수많은 교도관들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이날 새벽 누군가의 죄보다 생명이 먼저였습니다. 어쩌면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교정사의 한 페이지는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송에서 출발한 대피버스 행렬은 안동을 지나 의성, 예천 그리고 김천의 예비교도소로 분산 배치되었습니다. 일부는 체육관, 경찰훈련원, 군시설 등 임시 격리구역에 수용되었고 인근 주민들은 긴급 구호물품과 식사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동 시민 이모 씨는 말했습니다. 교도소 사람들, 무서운 줄만 알았는데 그날따라 왠지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사람 같았어요. 경찰과 소방은 대피 행렬을 밀착 호위하며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했습니다. 하지만 대피 과정은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차분하고 조용하게 진행됐습니다. 오히려 일부 재소자들이 동료 수용자의 짐을 챙겨주는 모습도 보였고 어떤 이는 한 병의 생수를 교도관에게 건네며 수고하십니다라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도로 위에선 죄와 벌 이전에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임시보호소로 들어선 수용자들을 맞이한 건 군 장병과 시민 자원봉사자들이었습니다. 대피 직후 가장 필요한 건 식수와 방한용품이었습니다. 뜨거운 물과 따뜻한 국이 담긴 식판이 전달되자 일부 재소자들은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재소자는 식판 앞에서 손을 모으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모습에 눈시울을 붉힌 교도관도 있었습니다. 교정당국은 임시수용소에서도 철저한 통제를 유지하되 기본적인 존엄과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그 안에서 인간적인 배려가 작은 감동으로 이어졌고 미묘한 신뢰가 교도관과 재소자 사이에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모두가 지친 몸을 쉬었지만 그날의 기억은 누구도 쉽게 잊지 못했습니다. 특히 처음으로 교도소 밖 하늘을 본 어떤 재소자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별이 많았나요? 대피가 끝난 뒤 가장 먼저 시작된 것은 가족과의 연락이었습니다. 교정본부는 재소자 가족들에게 생사 여부와 위치를 문자로 통보하고 특별 면회를 준비했습니다. 한 어머니는 달려와 말했습니다. 그깟 죄가 뭐라고 불 속에 두고 있었을까봐 미쳐버릴 뻔했어요. 재소자 아들 역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근데 살아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보호관찰관의 허락하에 잠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이와 같은 장면은 여러 곳에서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재소자라는 신분은 잠시 사라지고 누군가의 아들, 아버지, 남편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진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인간의 생명 앞에서는 사회의 선입견도 한순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편 산불은 여전히 진화되지 않은 채 번지고 있었습니다.
교정당국과 소방본부는 남은 교도소 인근 마을까지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주민 대피까지 고려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대피를 마친 일부 교도관들은 자원하여 다시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남은 행정기록물과 시설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기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불길은 이틀 후에야 가까스로 진화됐고 교도소 외곽 일부는 그을린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적으로 인명피해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보도되자 전 국민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규모였고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작전이었지만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대피 이후 교정당국은 수용자 전원에 대한 건강검진과 심리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 대피 당시 모범적인 행동을 보인 재소자들에게는 감형과 가석방 검토라는 전례 없는 조치도 이어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공식 발표에서 밝혔습니다. 이들은 단지 죄인이 아닌 생존자이며 다시 살아갈 기회를 얻은 사람입니다. 한 재소자는 후에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나도 누군가에겐 소중한 존재라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그날의 선택은 단순히 대피가 아닌 사회가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정 시스템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바로 그날의 불길 속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피 이후 일부 언론에서는 수용자 대피는 지나친 인권 배려가 아니냐는 논쟁이 일기도 했습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와 몇몇 방송에서는 교도소 문을 열었다는 사실만으로 비판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수많은 국민들이 그들도 사람이다, 생명부터 살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내며 온오프라인에서 공감을 보냈습니다. 인권단체와 종교계, 법조계 인사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정당국의 결단을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법정에서조차 달라진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일부 수용자는 자신의 사건을 다시 반성하며 자필 편지를 제출했고 판사들도 대피 과정에서 보여준 태도를 판결문에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분위기 속에서 법은 조금 더 따뜻하게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피 작전이 끝난 지 며칠 후 교정본부는 전국 교도관들을 대상으로 상황 보고와 회의록 정리를 요청했습니다. 그 문서 속에는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수많은 감정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이들이 우리를 배신하면 어쩌나 걱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날 죄수를 이끈 게 아니라 사람을 이끌었습니다. 수갑을 풀며 눈이 마주쳤는데 그 짧은 순간에 신뢰라는 게 생기더군요. 이 기록들은 훗날 교정 공무원 교육 자료로 활용되며 위기 속에서도 인간 존엄을 지켜야 한다는 사례로 남게 됩니다. 그들의 기록은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닌 대한민국 교정 철학의 방향을 다시 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외 언론도 이 사건에 주목했습니다. 여러 매체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교도소 전원 대피 성공 사례로 보도하며 한국의 위기 대응력과 인권 감수성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은 건 대피 당시 질서를 지켰던 재소자들과 현장 교도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그날의 품격은 세계를 울렸습니다. 불길이 교도소 외곽 건물까지 닿았을 때 한 교도관은 망설임 끝에 사무실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가 챙긴 것은 수용자들의 상담 기록지와 편지 파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가 가져온 파일 중엔 어떤 재소자가 딸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아빠는 죄를 지었지만 너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누구보다 진심이야. 그 종이는 그을음도 없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재소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 편지 하나 살려준 덕에 나도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은 타올랐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보다 강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법무부는 전국 교정시설의 위기 대응 매뉴얼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정본부는 전국 교도소의 인권 교육을 확대하고 수용자들의 긴급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도관의 근무 환경도 개선되었고
외부 전문가들이 정기적으로 상담과 교육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라진 것은 국민의 시선이었습니다. 교도소는 더 이상 죄의 공간이 아니라 회복의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는 불길 속에서 지켜낸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날의 용기가 있었습니다. 대피 후 2주가 지나 수용자들은 다시 원래의 교도소로 복귀하기 시작했습니다. 복구가 완료된 청송과 안동 교도소는 전보다 더 철저한 시스템과 인도적 설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재소자는 복귀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엔 이곳이 감옥 같았지만 지금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같아요. 교도관 역시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를 조금 더 인간적으로 보게 됐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제도보다 사람, 규정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그날의 경험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 따뜻한 변화였습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위기 대응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어떻게 지켜내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 혹은 소외된 존재로 여겨졌던 수용자들을 보호한 결정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재난 상황에서 누구 하나 배제하지 않고 가장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 품어 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능력을 넘어서 국가의 철학과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이후 국민 모두의 생명은 동등하다는 메시지는 각종 위기 대응 지침에 명시되며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의 중심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대피 이후 몇몇 재소자들은 복귀 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교도소 내 청소, 고령 재소자 돌봄, 독서 지도 등 작은 행동이었지만 진심이 담긴 변화였습니다. 한 재소자는 독서실 한쪽에 자필로 쓴 글을 붙였습니다. 살아남았다는 건 다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교도소 안의 게시판에는 시민들이 보낸 편지들도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의 선택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사람으로 대해줘서 고맙습니다. 라는 문구는 모두의 가슴에 따뜻한 불씨를 남겼습니다. 감동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이런 진심 어린 약속과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걸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뒤 한 교도관은 자신의 아이에게 이 사건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날 교도소 문을 열었단다. 아이는 물었습니다. 그럼 무섭지 않았어? 교도관은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누군가를 그냥 두는 거였단다. 이 이야기는 단지 교정 공무원의 자부심을 넘어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하는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단순한 위기 극복 사례가 아닌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치이자 이야기로 남게 되었습니다. 교도소 대피 작전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아무도 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성과는 그 안에서 피어난 신뢰였습니다. 교도관과 재소자, 국가와 국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 그 믿음은 불길을 넘어서서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우리는 교도소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은 사람 이야기를 들은 거라고요. 어쩌면 그 말이 이 이야기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에 따뜻한 울림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